옛날에 어떤 선비 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살림을 갈라서 살았는데 형은 갈수록 재산이 늘어 큰 부자가 된 데 반하여 동생은 운이 트이지 않아서 아주 가난한 처지가 되었다. 생활이 어찌나 간구한지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하지만 형은 동생의 처지를 모른 척하고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얘야, 동생 집에 쌀이 떨어졌다던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만 뀌었다. 그냥 두세요. 다 자기 탓이에요. 살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표정과 말투가 어찌나 냉정한지 다시는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가을 수술을 끝내고 나서 마당에 별을 넣을 때였다. 형의 아내가 마당에 명석을 쭉 펼쳐놓고 볕섬을 쏟아서 햇볕에 놀고 있노라니 아내 동서가 동구미에 별을 이고 와선 한 옆에 명석을 보고 별을 널었다. 별을 놀고 나더니 한 옆에서 닭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것 좀 봐주세요. 저는 일하러 갑니다. 부탁하고서 내려갔다. 행여나 소중한 벽시를 하나라도 춥낼까 혼자서 온종일 닭을 지키던 시어머니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얼른 큰아들네 벼를 두어 대박 덜어다가 작은아들네 벼에 옮겨놓고서 짐짓 딴청을 했다. 어이 저놈의 닭! 그런데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배를 짜던 큰며느리가 잠깐 바깥을 내다보다가 하필 그 모습을 엿보고 말았다. 하기야 내가 보기에도 안 됐는데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할까. 큰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짐짓 모른 척했다. 그날 저녁 일터에 나갔던 작은 며느리가 와서 놀았던 벼를 챙기는데 동구미에 벼를 담고 보니 가져올 때보다 달리 벼가 넘쳐났다. 며느리는 고개를 가웃하더니 넘치는 벼를 덜어서 형네 벼에 섞어 널어놓고는 자기가 원래 가져왔던 만큼만 담아서 돌아갔다. 큰며느리가 다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탄폭하고 말았다.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는가. 저런 사람을 안 돕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이튿날 큰며느리는 하인을 보내 동서를 올라오게 해서는 찹쌀 한 말과 누룩을 주면서 말했다. 이걸 가져다가 술을 한 동이 잘 담도록 해. 이건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술이 다 되거든 와서 말해줘. 작은 며느리는 궁금한 마음을 누르고 윗동서가 시키는 대로 정성껏 술을 빚었다. 이래가 지나자 술이 제대로 익어서 곡향이 진하게 우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술이 다 돼가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다시 동서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걸 가지고 장에 나가서 좋은 쇠고기 사다가 양념을 해서 잘 구워. 그리고 시아주버니를 모시다가 한번 대접을 해. 술을 권할 때 말이지 물을 치지 말고 잘 걸러서 독한 술 그대로 대접해서 한껏 취하게 해야 돼. 내 말 알았지? 작은 며느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동서가 말한 대로 소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맛있게 해서 술안주를 준비했다. 그리곤 독한 술 한 동이를 잘 걸러서 남편을 시켜서 형을 모셔오게 했다. 형님, 우리 집에 좋은 술 한 동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약주 한번 함께 하십시다. 그 형은 술이라면 깜빡 넘어가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너희 집에 웬 술이냐? 별일이구나. 형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태 한번 대접을 못했다가 이번에 일부러 한 동이를 담가봤지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함께 가세요. 그러자꾸나. 형이 동생 집으로 내려가자 재수가 술상을 차려 나오는데 정말로 술맛이 기가 막힐 뿐 아니라 소고기 안주가 입에 착 붙었다. 이야, 이거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렇게 한 잔, 두 잔 독주를 마시다가 보니 형은 그만 술에 흠뻑 취해서 인산불성이 되고 말았다. 형이 취해서 쓰러지자마자 동생은 형수가 시키는 대로 형을 업고서 집으로 갔다. 여기 방에다 눕히세요. 동생이 형을 눕히고 돌아가려 하자
형수가 시동생을 부르더니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뭔가요? 아무 말 말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일 형님이 묻거든 억지로 주워서 받았다고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동생은 형수가 전해준 문서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형이 겨우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면서 말했다. 내가 어제 너무 취했군. 별일이 없었나? 그러자 아내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없긴 왜 없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형이 살펴보니 집안에 귀한 물건을 넣어주는 객짝이 열려있고 집문서, 논문서가 흐트러져 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웬일은 무슨 웬일이에요. 당신이 어제 이렇게 다 흩어놓고는 싫다는 동생한테 억지로 땅 문서를 지어놓고는. 아니 내가 그랬단 말이야? 형은 깜짝 놀라서 흩어져 있는 문서를 수습해 보았다. 그랬더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섬지기 운전옥답 문서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땅은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주어 내려온 것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안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고 말고 다른 땅 열섬지기는데도 이 땅만큼은 안 돼. 그러자 아내가 살짝 거들었다. 그게 그렇게 소중하면 다른 문서라도 가지고 가서 바꿔오는 수밖에요. 그래 맞아. 형은 석섬지기 논문서를 찾아 들고서 부랴부랴 동생 집으로 내려갔다. 아우 내 말 좀 들어볼래? 네 형님. 어제 내가 너한테 준 논문서 말이지. 그걸 좀 찾으러 왔구나. 그걸 이것하고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그러자 동생이 간직했던 문서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자 형이 문서를 받아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이걸 받아라. 너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사실 그간 내가 너무 무심했어. 형님. 형은 억지로 동생한테 석섬지기 논문서를 떠안기고서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동생 내외는 그 논문서를 앞에 놓고서 가슴 벅차하면서도 어떻게 그게 자기네한테 올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오직 큰며느리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 후 두 형제 내외는 길이길이 우애를 나누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에 윗집에는 글만 하는 글쟁이가 살고 아랫집에는 지관쟁이가 살고 있었다. 아랫집의 지관쟁이는 지관질을 하여 잘 살고 있었으나 글만 하는 윗집에는 지내기가 강고하였다. 그래서 글만 하고 있는 선비의 아내가 하루는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아랫집은 지관을 해서 잘 사는데 당신은 노상 글만 읽으면 밥이 나와요. 죽이 들어가요. 당신도 지관 노릇이나 해봐요. 하니 남편이 얼결에 대답한다는 말이 쇠가 있어야지 하고 말하였다. 부인이 있다가 쇠만 있으면 하겠느냐고 물으니 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내가 쇠를 구해다 줄 테니 해보세요. 하면 나갔다. 이 부인은 늘 아랫집에 와보면 아랫방 횃대 밑에 달아놓았던 것을 보고 그것을 훔쳐갈 작정이었다. 실은 아랫집에 쇠가 2개 있어 늘 매달아 놓은 것은 뜬쇠라 쓰지 못하는 것이고 그 주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모르고 훔쳤다. 자기 남편에게 주며 나가보라는 것이었다. 이 남편인즉 뜬쇠인지 무엇인지 그저 하는 수 없이 안 옷고름에 차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와 이리저리 며칠을 다녀도 어느 한 사람 건드려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 쇠를 밖에다 내놓아야지 그것을 보고 지간인 줄 알고 묘자리를 잡아달라고 할 줄 알고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그것을 내놓고 어느 동네를 들어가니 나무 그늘에 노인들이 4~5명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시얼 갈 겸 그곳에 가보니 노인들이 쇠를 보고 하는 말이 보아하니 지관인 것 같은데 어째 이런 데를 다니느냐?
하며 저 건너 보이는 큰 동네에 가보면 큰 기와집에서 직원들이 12리가 법석이는데 그런 데나 가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해서 찾아가 보니 큰 둑한 장방에 직원들이 과연 12명이 떠들썩했다. 들어가 앉으니 직원이 왔다고 한상 차려다 주는 것이었다. 음식을 먹고 한 구석에서 가만히 꿰다 놓은 보리자루 모양이 있으니 12직원이 서로 어느 곳을 잡았느니 어느 곳에 무슨 혈이 있느니 제각기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지 공부는 하였으나 이런 방면을 깜깜하였다. 그래서 멍하니 구석에 앉아 있노라니 상대가 나와 하는 말이 어째 그리 말이 없소?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딴 분들은 무슨 열, 어느 곳에 아무데, 이렇게 야단인데 어찌 아무 소리 없느냐고 하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에 잘 잡은 것이 무슨 소용이요? 하며 지금 잘 잡는 것이 잘 잡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상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옳은 말인 것 같아서 속으로 진짜 직관은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슬그머니 불러내서 안으로 모시고 독방을 차지하게 하고 수없이 음식을 차려다 주는 것이었다. 어떻게 먹었는지 설사가 났다. 밤에 자다 말고 설사가 나서 급히 안분소를 찾아가 막 똥을 누려고 하니 안에서 부인 신발 소리가 나며 자기가 있는 변소로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할까봐 올밋쫄밋하고 있는데 변소 앞에 와서 가만히 하는 말이 선생님 하고 부른다. 목소리를 들으니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저의 명덕을 벗겨주십시오. 명덕만 벗겨주시면 선생님도 소원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지간이 묻기를 무슨 명덕이요? 하고 물으니 다른 곳이 아니라 제가 출가 온 지 7달 만에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이러한 양반집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부끄러워해서 이웃이며 동네 사람이며 모르게 뒷방에 가두고 주먹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가에서 오라버니가 지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따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것이오? 하고 물으니 내일 날이 새면 물론 먼저 쓴 친산에 먼저 가서 보자고 할 터이니 그 산소에 가서 그 자리는 범해열이라고 하고 이 묘를 쓴 후 칠삭동이를 낳아야 그 집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시오. 그 다음은 지금 모시려고 하는 장소는 전에 신의 돼지를 잡아놓았으니 그곳에 가서 그곳은 옥녀 배짜는 혈이라고 하고 그 앞에 못이 있는데 딴 직관들은 그 못 때문에 나쁘다고 하나 그 연못은 배를 짜려면 꼬리를 담그는 물이라고 하고 이곳에다가 쓰라고 하시오. 이 말을 듣고 직관은 변소에서 그 말대로 잘 외우고 있었다. 변소에서 나와 자기가 차지한 방에 들어가 아까 들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뇌이고 있었다. 그 여자도 이내 뒷방으로 들어갔다. 그 이튿날 아니나 다를까 직관들 12명과 상대 복인들이 20명 가까이 나섰다. 이 직관이 하는 말이 우선 신산을 모신 데가 있을 테니 거기를 먼저 구경해야 된다 하며 신산에 먼저 가보았다.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직관이 뜬새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쇠를 놓고 보며 사방을 둘러보고 하는 말이 이 산소는 범해열이다 하고 하니 딴 직관들이 생각하니 엉뚱하게 잡는 것이라서 이것이 무슨 범해열인가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이 직관이 있다가 상제더러 이 산소를 모시고 칠삭동이를 낳았소? 안 낳았소? 하고 물었다. 만약 이 산소를 모시고 칠삭동이를 낳지 않았으면 당신네는 망했을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있던 상제가 깜짝 놀라며 이웃에서도 모르는 일을 알고 있으니 용하기가 한이 없다고 생각되어 말을 하였다. 하긴 며느리가 출가 온 지 7달 만에 어린애를 낳아서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뒷방에다 가두었소. 라고 하니 지간이 있다가 빨리 가서 꺼내놓고 그 모자를 극진히 위해 주라고 하였다. 그 아이가 커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는 딴 직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하는 말이 이런 큰 집에서 상을 당하기 전에 신의 대지를 다 봐두지 않았느냐? 하니 전에 잡아놓은 곳이 있다 하며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역시 뜬새를 놓고 사방을 둘러보고 엉터리일 망정 이곳은 옥녀 배짜는 혈이니 이곳에 모시라고 하니 또 딴 직원들이 야단들이었다. 이 사람아 앞에 연못이 있는데 이곳에다 무슨 묘를 쓰느냐 하고들 야단이었다. 그러나 이 직관은 배를 짜려면 꼬리를 물에 담그고 짜야 배가 잘 짜지며 배를 짜는데 물이 없이 어떻게 짜느냐고 하며 상제 떨어 이곳에 쓰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딴 직원들은 슬금슬금 꼬리를 감추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내려와 며느리를 내놓는다. 미역국을 끓여준다 야단이었다. 그리고 직관이 하는 말이 며느리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며 그 며느리가 여간 영특한 부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장사를 다 지내고 직관에게 패백을 주어야 할 터인데 무엇으로 주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가서 직관에게 패백을 해야 할 텐데 돈 한 바리만 실어 보내면 될까 하고 물으니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며 아무데에 손석지기가 있지 않아요? 거기서 200석지기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도마름을 시켜 추수하게 하시고 집은 그 마름내로 이사오게 하세요. 하니 직관이 이사올까? 하고 묻는다.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옷을 입는 걸 보니 강고하게 사나 봅니다. 하니 나가서 직관에게 이사를 오라 하니 집이 있어야 오지 않소? 집은 염려 말고 이사 오시오. 하기에 직관은 이사를 하고 200석지기를 지어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떠돌이 머슴이 몇 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금덩이로 바꾸어 고향으로 떠났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머슴은 주막에 들렀다. 그런데 머슴의 눈에는 주막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금덩이를 탐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몸이 아픈 척하며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금덩이를 안고 있다가 잠이 들면 어떡하지? 머슴은 금덩이를 어디에 숨길까 궁리하다가 윗목 쥐구멍에 숨기고는 마음 놓고 잠이 들었다. 머슴이 이튿날 느지막이 일어나 보니 나그네들은 떠날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머슴은 살그머니 방문을 열어보았다. 누군가 소곤소곤 귓속말을 하면 자기 금덩이를 어떻게 빼앗을까 수군대는 것 같고 낄낄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 모두 한편이 되어 금덩이를 빼앗으려는 것 같았다. 머슴은 짐을 들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쌩쌩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머슴이 한참을 달려 어느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주막집 주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잊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인이 내놓은 것은 금덩이를 싼 보퉁이였다. 일어나자마자 주랭 나갈 주니나 정작 금덩이를 든 보퉁이를 깜빡하고 두고 온 것이었다. 머슴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일 났어요.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주막집 주인의 아들이었다.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좀 구해주시오. 하지만 물살이 거칠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머슴이 금덩이를 들어 올리며 외쳤다. 저 아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주겠소. 그러자 한 젊은이가 강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 나왔다. 머슴은 약속대로 금덩이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 이때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바로 주막집 주인이었다. 주막집 주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하자 머슴이 말하였다. 아무리 금덩이가 귀한들 사람 목숨에 비하겠습니까? 주막에 금덩이를 두고 나왔을 때부터 그것은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구했으니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당신도 정직한 마음씨에 대한 보답을 받은 셈이니 좋지 않습니까?